저는 마리엘 르노 프랑스 문화부 전 차관이자 현 유네스코 문화정책 고문입니다. 30년간 세계 각국의 박물관을 평가해왔죠. 그런데 한국 출장 명령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상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시아 문화 실태 보고서라면 중국이나 일본이 당연하지 않나요? 중국은 5천년 역사의 대국이고 일본은 세련된 미학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그저 두 나라 사이에 끼인 어중간한 나라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파리 아시아 유물 경매 박람회에서 벌어진 일이죠. 어떤 고려청자의 진위를 두고 한국인 학예사와 경론을 벌였는데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 문화재를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20년간 동양 도자기를 연구해온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젊은 학예사의 도전적인 눈빛, 회의장을 감싼 어색한 침묵, 그리고 제 전문성에 대한 공개적인 의심. 모든 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죠. 결국 그 청자는 진품으로 판명났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자국 문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구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최근 통계였어요. 2023년 세계박물관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박물관 중 관람객 만족도 1위가 한국이었거든요. 프랑스 루브르를 제치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박물관이 우리보다 낫다는 건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K-파프이나 드라마 효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박물관 수준과는 별개의 문제겠죠. 한류 열풍에 편승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확신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읽으면서도 회의적이었어요. 경제 성장은 인정하지만 문화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 아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특히 박물관 문화는 서구를 어설프게 흉내낸 수준일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이 가득한 도시. 급속한 근대화의 흔적은 보이지만 과연 문화의 깊이는 있을까요? 파리의 오스만 건축이나 런던의 빅토리아 양식 같은 역사적 품격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물관 가시나요? 우리 박물관 정말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식 웃었어요. 택시 기사까지 나서서 자국 박물관을 자랑하다니. 이런 게 바로 한국인들의 문화민족주의 아닌가 싶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풍경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파리 생강이나 런던 템스강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방에서 내일 방문할 국립중앙박물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웹사이트는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요즘 어느 나라든 다 잘 만들잖아요. 중요한 건 실제 내용이죠. 소장품 목록을 보니 금관, 도자기, 불상 등이 있더군요. 그럭저럭 볼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에 비하면 아무래도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의문이 풀리겠죠. 과연 한국 박물관이 세계 1위 만족도를 받을 만한 곳인지 아니면 그저 한류 버프 때문인지. 솔직히 후자일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90년대 그 한국인 학예사의 건방진 표정. 그때의 굴욕감. 이번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과연 한국 박물관이 프랑스인인 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내일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둘러보고 보고서에 몇 줄 적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건물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곳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요.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이 이윤서 박사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영어도 유창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마리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서입니다. 오늘 가이드를 맡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는 나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박사가 저에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30년 경험의 프랑스 전문가인 제게 말이에요. 박물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공간의 스케일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아름답게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공간만 크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먼저 선사고대관부터 보시겠어요? 이윤서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신석기 시대 핏살무늬 토기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조명이 정말 세심했어요. 각 유물마다 최적의 각도로 빛이 비추고 있었죠. 루브르에서도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 토기는 8000년 전 작품이에요.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대표작이죠. 이윤서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토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패턴이 생각보다 정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 정도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유물 아닌가요? 다음으로 청동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 눈이 멈췄어요. 다뉴세 문경이라는 청동 거울이 있었는데 문양의 섬세함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건 기원전 1세기 작품입니다. 한국 청동기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유물이에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수준이 높았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순 없었죠.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톡창성을 의심하는 질문이었죠. 물론 교류는 있었지만 이런 문양은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입니다. 이윤서 박사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그 순간 90년대 그 학예사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어조였거든요.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목소리. 그래도 아직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몇 개 괜찮은 유물이 있다고 해서 박물관 전체를 인정할 순 없으니까요. 계속 따라가며 관람했습니다. 삼국시대실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신라 금관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금관의 화려함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전시 방법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은은한 조명이 금관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관이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런 설명판도 없었죠. 오직 금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설명이 없나요? 제가 물어보자 이윤서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설명보다 감동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는 이가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루브르에서는 항상 설명이 먼저였거든요. 작품명, 제작 연도, 역사적 의미, 모든 걸 글로 써놓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고구려실에서는 벽화 복원품을 봤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 놓았는데 마치 무덤 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건 강서대묘 벽화 복원품이에요.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의 상상력을 보여주죠. 벽화 속 청룡과 백호 주작가 현무. 동양의 사신도였지만 그 역동성과 생명력이 서양 미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미학이었어요. 백제실에서는 금동 대학로를 봤습니다. 삼 모양의 뚜껑에 새겨진 신선들과 동물들. 상상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이런 수준의 공예품이 1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세련된 미의식으로 유명했어요.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이윤서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렇게 풍부하고 독창적인 문화가 있었다니. 2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절반도 보지 못했는데 이미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나머지는 어떨까요?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이윤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겠어요. 우리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죠.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더 특별한 게 있다는 건가요? 저는 이윤서 박사를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게 될 줄은. 이윤서 박사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도 놀라웠지만 여전히 프랑스 박물관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입니다. 이윤서 박사가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는 간단한 안내판만 있었어요. 사유의 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유의 방이요?
네,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윤서 박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숨이 멎을 뻔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하나의 조각상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가사 유상이었어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뺨을 괴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표정이, 그 자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조명은 오직 하나. 위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빛이 사유상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죠. 마치 우주 공간에서 혼자 명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공간 구성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조각상을 위해 독립된 방을 만들었더군요. 다른 유물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반가사유상 하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년간 수많은 조각상을 봤지만 이런 전시는 처음이었거든요. 루브르의 미켈란젤로 조각품들도, 대형 박물관의 그리스 조각품들도 모두 다른 작품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입니다. 7세기 백제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윤서 박사의 설명이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조각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 미소가, 그 눈빛이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마치 1400년 동안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조각상만 따로 전시하는 거죠? 제가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유상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사유하는 작품이에요. 다른 유물들과 함께 있으면 그 의미가 희석되죠. 정말 그랬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파리의 소음도 업무의 스트레스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조각상의 디테일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가락의 섬세함, 옷자락의 주름,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표정이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온했습니다. 깊은 사색에 잠긴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 이런 경지의 조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미소는 어떻게 만든 건가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1400년 전 조각가의 비밀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1400년 전에 이런 수준의 예술이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유상과 함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문득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사진 찍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루브르에도 이런 방이 있었나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윤서 박사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이런 공간은 루브르에도 없었어요. 30년간 박물관 일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작품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화려한 장식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작품과 관람객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이런 단순한 진리를 왜 몰랐을까요? 저는 조각상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윤서 박사는 조용히 뒤에서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강요하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해온 일들, 프랑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 동양 문화에 대한 편견,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윤서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이는 자비를 떠올리고 어떤 이는 지혜를 생각하죠.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사유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이 순간 많은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편견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유의 방을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놀랍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이윤서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른 전시실도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유의 방에 있었어요. 그 평온한 미소, 그 깊은 사색, 그리고 한 작품을 위한 독립된 공간.
지금까지 제가 알던 박물관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이 박물관에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윤섭 박사를 따라 다음 전시실로 향했어요. 이미 제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의 방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윤섭 박사가 또 다른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있는 교육관이었어요. 여기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오늘 마침 고려청자 핸드페인팅 워크숍이 있어서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험 프로그램이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박물관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니. 루브르에도 교육 프로그램은 있지만 대부분 강의 위주였거든요. 직접 만져보거나 체험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교육관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테이블에 앉아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중년까지, 그리고 외국인도 꽤 많이 보였어요. 어머, 유럽 사람들이 많네요. 네, 요즘 외국인 참가자가 많아졌어요.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온 분들이 자주 오시죠. 정말 그랬습니다. 테이블을 둘러보니 금발의 서양인들이 진지하게 붓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을 그리는데 완전히 몰입해 있더군요. 한 독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강사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화 문양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고려시대에는 국화가 장수와 고결함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특히 좋아했죠. 그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옆 테이블에서는 프랑스어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성 둘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어려워. 하지만 재미있어. 맞아, 우리가 루브르에서 본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프랑스인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감탄하고 있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이윤섭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물론 가능하죠. 강사가 저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도자기 접시와 특수 물감, 그리고 여러 종류의 붓이 놓여 있었어요. 먼저 간단한 국화 문양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중앙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그리시면 돼요. 강사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어려웠어요. 붓터치 하나하나가 중요했거든요. 처음 몇 획을 그어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미술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어요. 서양화는 명암과 원근법이 중요하지만 이건 선의 흐름과 여백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그리면 선이 거칠어져요. 강사의 조언에 따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그려봤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했어요. 30년간 서양 미술만 봐왔는데 이런 다른 미감이 있다니. 옆자리 독일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우네요. 저도 세 번째인데 아직도 어려워요. 하지만 할 때마다 다른 느낌이에요. 세 번째라니. 이 남성은 이미 2번이나 더 참여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겠죠. 1시간 정도 그리고 나니 나름대로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국화 문양같이 보였어요. 뭔가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 그리셨어요. 강사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손으로 직접 그려보니까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5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한국인들만 참여했는데 점점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여러 유럽인들. 모두가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한 영국인 가족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와 10대 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정말 멋져.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관광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체험이 끝나고 나서 기념품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랐어요. 고려청자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가득했거든요. 고려청자 패턴의 아이폰 케이스, 머그컵, 스카프, 심지어 에어팟 케이스까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것들도 만드시는 건가요? 네, 우리 박물관에서 디자인하고 제작업체와 협력해서 만들어요. 전통 문화를 현대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는 거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루브르에도 기념품은 있지만 대부분 엽서나 폭제품 위주였어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고려청자 패턴의 아이폰 케이스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1000년 전 디자인이 현대 제품과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거든요. This is beautiful. 영어로 중얼거렸는데 이윤서 박사가 들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가져가세요. 기념품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케이스를 씌우고 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파리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교육관을 나오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자국 유산을 이렇게 친절하고 창의적으로 설명하는 나라가 있었나요? 게다가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다니. 프랑스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해보면 좋겠네요. 정말요? 루브르에서 하면 더 멋질 것 같은데요. 이윤서 박사의 말에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루브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모나리자 그리기 체험? 생각만 해도 우스웠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아이폰 케이스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1000년 전 고려 도공의 감성이 21세기 스마트폰과 만난 거죠.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니.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틀렸던 걸까? 다음날 아침 다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어제 체험한 게 너무 인상 깊어서 혼자서도 더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기로 했어요. 2층 불교조각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죠.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어제 보신 국보 83호와는 다른 시대 작품이에요. 같은 자세지만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요.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물관 직원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런데 목에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있더군요. 외국인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불상들은 이렇게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나요? 그건 한국 불교의 특징이에요. 고통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자비와 평화를 강조했거든요. 정말 깊이 있는 답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그 청년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설명을 정말 잘하시네요. 전공이 불교 미술인가요? 아니에요,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거예요. 경영학과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원봉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후부터요. 유럽에서요? 어디서 공부하셨는데요? 런던에서 MBA 했어요. 졸업 후 현지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왔죠. 정말 의외였습니다. 런던에서 MBA까지 하고 현지 취업 기회도 있었는데 돌아왔다니. 왜 돌아오셨어요? 유럽에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많았을 텐데요. 그 질문에 청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은 아직도 바꾸고 채워갈 여지가 있어요. 전 그 여백이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백이 좋다니. 완성된 곳보다 미완성된 곳을 선택했다는 뜻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여백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 박물관만 해도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거의 안 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문화에 감동받고 가잖아요. 이런 변화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에요. 청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유럽은 이미 완성된 문화잖아요. 물론 훌륭하지만 제가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완성된 문화의 우월성을 믿어왔거든요. 프랑스 문화의 완성도, 유럽 예술의 깊이. 그런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정반대였습니다. 완성된 것보다 성장 가능성을 받고 기존의 완벽함보다 새로운 창조를 선택했어요. 런던에서 일할 때는 어땠나요? 좋았어요. 시스템도 완벽하고 동료들도 훌륭했죠.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제안한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입되기도 했어요.
어제 체험하신 핸드페인팅 워크숍도 원래는 자원봉사자들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아이디어가 정식 프로그램이 되다니. 루브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말에 자원봉사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고 있어요. 온라인 콘텐츠요? 네, 유튜브 채널이에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요. 구독자가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5만 명이라니. 상당한 규모였어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나요? 박물관 유물 이야기, 전통 문화 체험, 그리고 현대 한국이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같은 거요. 외국인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이 청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서구 문화를 동경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세계적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국 생활 경험이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돼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 문화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신기한지 알게 돼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어제부터 그런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청년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죄송해요. 다음 설명 시간이에요. 즐거운 관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청년이 떠난 후에도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여백이 좋다는 말.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열정. 제가 그동안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완성된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장하는 문화의 역동성을 간과했던 거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어제 받은 고려청자 아이폰 케이스를 다시 봤습니다. 1000년 전 전통이 현재와 만나고 그것을 젊은 세대가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이런 순환이 바로 살아있는 문화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에 대한 편견, 동양 문화에 대한 오만함.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그 청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곳은 아직도 바꾸고 채워갈 여지가 있어요. 전 그 여백이 좋아요. 30년간 완성된 문화만 추구해온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다 그러나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사유의 방에서 본 방가사 유상, 고려청자 체험, 그리고 그 젊은 자원봉사자와의 대화까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파리 시내로 향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제 고향이고 30년간 살아온 곳인데 왠지 낯설었거든요. 오히려 서울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고려청자 아이폰 케이스, 박물관 도로, 그리고 제가 직접 그린 국화 문양 접시.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다음 주 유네스코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정리해야 했어요. 아시아 문화 실태 보고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 부분을 쓰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 출장 갔을 때의 편견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놀라움을 솔직하게 써야 하나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결국 정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일주일 후 유네스코 본부 회의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국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아시아 파트를 맡아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부분은 예상대로 반응이 좋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만리장성, 자금성, 그리고 일본의 선불교 문화까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분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혁신적인가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가사유상 전용 전시실이 있어요. 하나의 작품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만든 거죠. 관람객들이 작품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의 작품만을 위한 공간이요? 프랑스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어떤 설명도 없이 오직 작품만 있어요. 관람객이 스스로 느끼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곰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려청자 핸드페인팅 워크숍에는 유럽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때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나요? 그냥 K-스파프 열풍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닌가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정확히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같은 영국 대표가 다시 물어봤어요. 2023년 세계박물관협회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박물관 중 관람객 만족도 1위가 한국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제가 만난 자원봉사자 중에는 런던에서 MBA를 마치고도 한국으로 돌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때의 감동을 떠올렸어요. 이곳은 아직도 바꾸고 채워갈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여백이 좋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한국 박물관의 성공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발표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첫째, 관람객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합니다. 일방적인 전시가 아니라 쌍방향 경험을 만들어요. 둘째,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고려청자 아이폰 케이스 같은 것들 말이죠. 고려청자 케이스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회의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셋째,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적 감각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폐쇄적이지 않으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방식을 따라해야 하나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국의 상황은 다르니까 적용 방식도 달라야겠죠. 그때 프랑스 문화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마리엘 박사의 보고서는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 루브르도 참고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에서 정말 그런 걸 봤어요? K-스파프 효과가 아니라 진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한국 박물관 벤치마킹 해봐야겠네요. 다양한 반응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사유의 방에서 찍은 방가사유상,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박물관 전경까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결과일 뿐이었어요. 문화의 뿌리는 한국 박물관 같은 곳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지. 그것이 진짜 한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마저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완성과 성장 사이의 균형을 찾은 나라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이다. 다 쓰고 나니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편견 없이 한국을 바라본 보고서였거든요. 이제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다. 파리에서 한국 보고서를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받은 영감으로 루브르에서도 새로운 전시 기획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국제박물관 큐레이션 교류 포럼에 패널 연사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박물관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거였죠. 주제는 동서양 박물관 문화의 만남과 융합이었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가게 된 거니까요.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설렘이 더 컸거든요. 마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기사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박물관 포럼 참석하시는 거죠? 이번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던데요. 네, 저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와, 그럼 외국에서 오신 전문가시네요. 우리 박물관 어떠세요? 6개월 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텐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정말 훌륭해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사교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박물관에 도착하니 입구에 포럼,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각국 언어로 환영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프랑스어도 있더군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로비에서 이윤서 박사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반가웠습니다. 마리엘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도요. 이렇게 다시 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으로 오셨네요.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과연 제가 이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포럼 회장에 들어가니 정말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박물관 전문가들이 가득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관장, 런던 대형 박물관 큐레이터, 베를린 박물관 섬 책임자까지. 정말 쟁쟁한 분들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한국 박물관계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어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 내용이었는데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관람객 수, 만족도, 국제적 인지도 모든 면에서 급성장했더군요. 제 발표는 오후 2시였어요. 주제는 서구 박물관이 동양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주로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죠. 발표를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6개월 전 저는 편견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 박물관이 프랑스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예상하지 못한 시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박물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유의 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위한 독립공간, 설명 없는 전시의 힘. 루브르 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체험 프로그램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려청자 케이스를 다시 꺼내서 보여주니 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나왔죠. 전통과 현대의 자연스러운 만남, 이것이 한국 박물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발표 중간에 메트로폴리탄 관장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 관람객을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바라보는 것. 둘째, 작품 하나하나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셋째,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적 감각의 균형 찾기. 대형 박물관 큐레이터가 손을 들었어요. 사유의 방 같은 공간을 만들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 질문은 이윤서 박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넓은 공간을 하나의 작품만을 위해 쓴다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죠.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모두가 한국의 경험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제는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한 말이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포럼이 끝나고 이윤서 박사와 함께 박물관을 다시 둘러봤어요. 6개월 전에 비해 또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기 새로운 체험 공간이 생겼네요. 네, 한복 입어보기 체험실이에요.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체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죠. 사유의 방도 다시 찾았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순수하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반가사유상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받은 충격, 그리고 지금의 감동.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윤서 박사가 말했어요. 6개월 전에는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친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한국 박물관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리 박물관에도 적용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메트로폴리탄 관장의 말이었어요. 그 순간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나눌 수 있어서 말이에요. 한국은 나를 깨운 나라다. 포럼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번째 경험은 첫 번째보다 더 깊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박물관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으로 출근한 첫날, 평소와 같은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관람객들이 모나리자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 모습, 빽빽하게 걸린 그림들 사이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바꿔야겠어요. 제가 관장에게 한 첫 마디였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에서 본 사유의 방 같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의 작품만을 위한 공간 말씀이신가요? 네, 관람객들이 진정으로 작품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루브르 같은 대형 박물관에서 공간을 그렇게 쓴다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국은 가만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이 말이 동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나 봅니다. 점차 제 제안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3개월 후 드디어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루브르 2층 한 모퉁이의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유의 방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어요. 어둠 속에서 은은한 조명이 작품만을 비추고 주변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죠. 오직 작품과 관람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개방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머물렀거든요. 평균 20분 정도였는데 다른 전시실의 3-4배였습니다. 한 프랑스 관람객이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처음으로 그림과 대화한 느낌이에요. 설명을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온전히 작품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시도했어요.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거죠. 프랑스 전통 도자기 그리기, 중세 서체 쓰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루브르가 체험학습장이 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기존 프로그램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말했어요. 프랑스 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냥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6개월이 지나자 루브르 내부에서도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전시 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났거든요. 마리엘 박사의 제안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관람객들이 훨씬 만족해하고 있어요. 동료 큐레이터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이윤서 박사에게서 개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엘 박사님이 루브르에서 하신 변화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프랑스에서도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관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가 소통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온 박물관 연수단을 맞았어요. 젊은 큐레이터들이었는데 제가 만든 새로운 전시실들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네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죠. 연수단장의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시 봤어요. 고려청자 아이폰 케이스는 여전히 쓰고 있었고 제가 직접 그린 쿠카 문양 접시는 거실 장식장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반가사유상 무드 등이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거였는데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그 무드 등을 켜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리의 야경을 보면서도 자꾸 서울이 생각나요. 사유의 방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젊은 자원봉사자의 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최근에 동료들이 자주 묻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우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해요. 겸손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의 힘을 알게 되었죠. 정말 그랬어요. 30년간 쌓아온 편견을 내려놓고 나니 세상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군요. 언젠가는 한국어로 직접 대화하고 싶어요. 이윤서 박사와 그리고 그 젊은 자원봉사자와도 말이죠. 다음 달에는 한국 박물관들과 정식 교류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큐레이터 교환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동 전시도 기획하려고 해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방가사유상 무드 등을 켜고 차를 마시며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편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변화도 불가능했겠죠. 한국은 저를 깨운 나라입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호기심과 겸손함을 일깨워준 곳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문화교류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 같은 나라죠. 창밖 파리의 밤하늘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완성된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과거의 유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꿈꿉니다. 언젠가 전 세계 박물관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는 그런 세상을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